나는 모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다. 취미는 독서. 수업이 없을 때는 대부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보낸다.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를 하다 보니 빠듯한 생활비에 돈을 주고 책을 사는 건 나한테 있어서 약간의 사치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나에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곳이자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서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고 속으로 좋아하게 됐다. 나는 키가 작아서 도서관 책장에 있는 책을 꺼낼 때 사다리를 가져와야 하는 수고로움을 겪을 때가 많다. 그날도 항상 쓰던 사다리를 찾고 있는데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서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와서 도와줄까? 하고 말을 건넨 게 바로 그 사람이었다. 혹시 저 위에 있는 책 꺼내고 싶어서 그래? 네, 그런데요. 어떤 책인데? 저기 위에서 첫 번째 칸, 제일 구석에 있는 책이요. 이거 맞아?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잠시 얘기를 나눴다. 그날 이후 나는 도서관에 올 때마다 혹시 그 사람이 있을까 주위를 둘러보는 버릇이 생겼다. 만날 때마다 호감도가 올라갔고 이름이 뭐냐고 내가 먼저 물어봤다. 유아진, 너는? 저는 이수진. 이수진,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우리는 특별히 약속을 하고 만나는 건 아니었지만 만나게 되면 항상 얘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 그 얘기를 친구인 미나에게 하자 어머, 그 사람 너무 궁금하다. 나도 한번 보여줘. 미나가 관심을 보이길래 몇 번 도서관에 같이 가서 그 사람은 모르게 멀찍이서 누군지 가르쳐줬다. 저기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대박! 완전 잘생겼잖아! 그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미나는 수선을 떨었다. 나와 미나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의 신상을 검색했고 우리랑 같은 학교 선배라는 귀중한 정보를 얻어냈다. 그 사람은 우리보다 한 학년 선배였고 그 유명한 우리 학교 F4 멤버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만났을 때는 그런 화려한 유명세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여서 더 끌렸던 것 같다.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그 사람이 좋아졌다. 나는 고백을 하고 싶어졌고 그런 내 마음을 미나에게 털어놓았다. 거절당할 확률이 훨씬 높긴 한데 그래도 고백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 뭐 아니면 도지. 고백해버려, 까짓거. 미나는 나한테 용기를 팍팍 불어넣어 주었다. 물론 상대는 자그마치 F4 멤버로 격이 달랐고 내 고백을 받아줄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기 힘든 무모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그렇더라도 내 감정에 솔직하고 싶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할 수는 없어. 용기를 갖자, 이수지. 나 용기 내서 꼭 그 사람한테 고백할 거야. 파이팅! 누구한테 고백해본 적도 없고 막상 결심을 하고 나니 심장이 사정없이 떨리면서 겁이 났다. 하지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정신으로 다음에 만났을 때 꼭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며칠 후 학교에 갔는데 주변이 온통 내 얘기로 수군거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수업을 들으러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여자애들이 나를 둘러쌌다. 너 유아진 선배랑 좀 안다며? 무슨 고백을 한다는 말이 들리던데 미친 거 아니니? 누구야? 그걸 어떻게 알아? 야, 주제를 알아. 우리 아진 선배가 어떤 사람인데 너같이 촌스러운 게 어디서 언감생심 여친을 꿈꿔? 대박 어이상실인 거 알지? 모르는 애들한테 난데없이 망신을 당한 것도 황당했지만 그보다 내가 고백을 하려고 했다는 걸 다른 애들이 알고 있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고백하려고 한다는 건 미나만 아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절친 미나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다. 야, 촌딱! 너 내 말 잘 들어. 너 같은 애가 선배한테 고백을 해봐야 선배 입장에선 쪽만 팔리는 일이거든? 넌 네 생각만 하냐? 설마 네가 어필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럼 우리 진짜 쓰러진다. 내가 그 사람한테 고백을 할 거라는 건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 같았다. 한 무리가 왔다 가면 다시 다른 무리들이 찾아와서 인신공격을 했고 욕하고 망신 주고 괴롭혔다. 어느덧 나는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니 도저히 그 사람한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고백을 하면 그 사람도 망신당하게 될 거야. 결국 나는 자신감도 용기도 모두 탈탈 털리고 말았다.
여자애들한테 거울 좀 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두려웠고 좋아하는 도서관도 발걸음을 끊게 됐다. 책 읽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 같아 힘들었지만 도서관에 가면 그 사람을 찾게 될 거고 그 사람은 자상하니까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올지도 모른다. 그럼 나랑 같이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웃음거리가 될지도 몰라. 그건 내가 당하는 것보다 더 싫었다. 하지만 얼마 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뜻밖의 고백과 반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던 어느 날 미나한테서 연락이 왔다. 너 고백했어? 선배는 뭐래? 물론 가능성 없는 일이란 건 나도 너무 잘 아는데 그렇다고 너무 기죽지 말라고. 실은 수진이 너한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너한테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나도 유아진 선배 좋아해.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나 응원해줄 차례인데 그래줄 수 있어? 어? 나 아진 선배랑 사귀는 중인데? 뭐래? 선배가 너랑 사귀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그럼 왜 안 되는데? 나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도서관에서 좀처럼 내 모습이 보이지 않자 선배가 계속 나를 찾아다녔다는 사실도 나는 이미 포기했는데 아진 선배가 먼저 나를 찾아와서 고백을 한 것까지 모두 말도 안 돼. 선배가 너를 받아줄 리가 없잖아. 네가 뭐라고?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해? 그리고 아진 선배가 받아준 게 아니라 내가 받아줬어. 점점 뭐래? 알아듣게 말해. 그럼 진짜 네가 선배 여친이란 말이야? 너같이 못생긴 애가 왜? 더 예쁜 나 같은 애를 두고. 미나야, 너 그러고도 나랑 친구라고 할 수 있니? 난 너 믿고 내 속마음 털어놓은 거였는데 내가 고백하고 싶다고 한 거 학교에 소문낸 사람 너 맞지? 애들한테 들었어. 절친한테 배신당하니까 비참하지 않냐면서 다들 나 비웃더라? 덕분에 완전 구겨졌었어. 난 너 절친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너 같은 게 행여 고백한다고 해도 100%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어이없어 정말. 완전 멘붕오네? 아, 그거구나. 그냥 너 잠깐 가지고 노는 거. 그지? 불쌍한 것 같으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아진 선배 그런 사람 아니야. 심정은 이해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그럼. 너랑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선배는 내가 접수할 테니까 넌 그만 손 떼. 내가 고백하면 자연스럽게 넌 차이게 되겠지만 내 원망은 말고.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야. 아진 선배는 너 같은 애한테 관심 1도 없다고 그랬거든. 뭐래? 며칠 선배랑 있었다고 네가 뭐 선배 마음을 다 아냐? 착각도 정도껏 해라. 내가 언제 선배 마음을 다 안다고 했어? 옆에서 아진 선배가 하는 말 너한테 전달한 것뿐이야. 뭐 선배가 지금 네 옆에 있단 거야? 그럼 그렇다고 먼저 말을 했어야지. 재수없어 진짜. 전화기에 대고 미나가 날 욕하며 화를 냈다. 한때는 널 절친이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이제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겠어. 앞으로 우리 친구하지 말자. 너랑은 절교야. 네가 그러저거 하면 누가 겁낼 줄 알고? 너처럼 못생기고 촌스러운 책벌레랑 같이 다녀줬으면 고마워는 못할 망정. 뭐 절교? 그걸 왜 네가 먼저 말해? 짜증나게.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기다려. 넌 나한테 아진 선배 뺏기게 돼 있으니까. 미나 너처럼 성격 나쁜 여자애한테는 관심 없다는데?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미나 너 조심하라고 할 거래. 성격 파탄자라고. 뭐 친구들이면 F4 멤버들한테 그러겠다고? 너 아진 선배 뺏어간 걸로도 부족해서 내 나머지 행복도 모조리 뺏어가겠다는 거야? 난 그런 적 없어. 아진 선배는 자기 친구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그런 거래. 성격 나쁜 여자애한테 잘못 걸려서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고. 야, 좋아. 아진 선배는 너한테 양보할게. 대신 나머지 멤버는 너랑 상관없잖아. 왜 너만 잘 되는데? 내 행복 추구권 방해하지 말라고. 당장 아진 선배한테 아니라고 해. 당장. 그리고 나머지 멤버랑 소개팅 좀 시켜줘. 그건 이미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내가 어떤 기분이었을지는 끝까지 생각 안 하니? 난 너랑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 이만 끊을게. 야! 이수진! 그 후 아진 선배는 정말 친구들한테 미나를 조심하라고 충고했는데 F4 멤버의 위력은 역시 대단. 미나를 알건 모르건 미나라는 애가 성격 파탄자라는 건 널리 퍼져나갔다. 소문은 점점 번져나갔고 여자애들은 물론이고 남자애들 귀에까지 다 들어갔다.
걔가 걔지? 절친 비밀 소문내서 망신 주고 골탕 먹였다는 애. 성격 파탄자 있잖아. 그게 다가 아니야. 자기 절친 남친도 뺏을 작전이었대. 막장이네. 저런 여자는 난 거절. 딱 싫어. 미나는 어느새 모두가 기피하는 대상이 됐다. 그때 나한테 막말을 했던 여자애들도 미나와 상황은 별 다르지 않았고 평판이 안 좋게 나는 바람에 교내 학생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점점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결국 미나는 절친을 배신한 막장녀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고 남친은커녕 말 거는 사람 하나 없는 신세가 됐는데 견디다 못해 휴학을 했는지 학교에서 볼 수 없게 됐다. 그 후 나는 멋진 남친과 함께 나의 행운의 장소인 사랑하는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데이트도 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미나가 나한테 한 짓은 아직 용서할 수 없지만 지금 내 옆에 아진 선배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살고 있다. 나는 어떤 회사의 기획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는 정말 밉상 그 자체인 여자가 한 명 있다. 왕진자의 특징 하나, 일은 안 하고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본다. 특징 둘, 일을 안 하면 점점 일이 쌓이는 건 당연지사. 그럼 그 일을 남한테 넘긴다. 특징 셋, 사무실 책상을 티테이블로 하는지 과자 봉지, 과자 부스러기가 항상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다. 특징 넷, 귀가 밝고 눈치가 빨라서 남이 말하는 쓸만한 정보와 좋은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둔갑시키는 여우이다. 특징 다섯, 도벽이 있는지 다른 사람이 사온 맛있는 간식이며 귀여운 필기도구를 자기 주머니에 죄책감 없이 슬쩍한다. 상종 못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20대라는 젊음과 인정하기 싫지만 연예인급 외모로 상사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즉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게 그녀의 마지막 특징이자 무기이다. 참고로 다른 사람들이 청소를 시작해도 왕진자는 그 옆에서 화장을 고치는 멘탈 최강녀이기도 하다. 지금 다들 청소하는 거 안 보여? 진자씨 책상이랑 주변도 좀 치우지 그래. 여기 자기 집 아니고 다 같이 쓰는 사무실인데 청결 유지에 동참 좀 하지 제발. 어머, 그거 혹시 열등감이에요? 하기야, 선배님이야 화장 좀 고친다고 뭐 티도 안 날 테니까 이해해요. 그래서 여자는 첫째도 미모, 둘째도 미모거든요. 미모는 네가 알아서 나중에 가꾸시고요. 지금은 청소 시간이라고. 개인 의사에 반한 내용을 자꾸 강요하면 강압이죠. 청소는 자유의사, 자유행동에 의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게 민주주의적 사고 아닌가요? 라면서 청소를 끝까지 안 했다. 깐죽거리며 버티는데 상대하는 사람이 입만 아프고 머리에 혈압만 상승하다 보니 이쪽에서 먼저 지치게 된다. 전체 미팅에서 디자인을 기획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사원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박수를 받았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왕진자는 그 디자인을 완벽하게 복사해서 잽싸게 상사한테 한 발 먼저 제출했다. 잠깐만요. 이건 정희씨 디자인이에요. 선배님, 일방적으로 정희씨 편만 드는 건 옳지 않죠. 제가 먼저 제출했는데 누가 누굴 모방했다는 건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죠. 진자씨 그만하지? 부장님, 이건 정희씨 아이디어예요. 우리 팀 전원이 증인이라고요. 강력하게 부장에게 항의했지만 글쎄, 내가 판단하기에 진자씨가 먼저 제출했으니까 이 디자인 주인은 당연히 진자씨로 봐야지. 종희씨가 모방을 했고. 글쎄 아니라니까요. 다시 잘 판단하시라고요. 제발. 지금 부장한테 하극상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건방지게. 이런 일이 셀 수도 없었다. 당연히 그때마다 항의하고 진실을 알리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장은 너무 티나게 왕진자씨 질투하지 말라며 나를 외모 콤플렉스 있는 사람 취급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증언을 제출했다. 하지만 글쎄, 왕진자씨한테 질투가 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다들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 엄연한 폭력이라는 거 몰라? 라는 어처구니 없는 모함이 돌아왔을 뿐이다. 그런 우리를 뒤에서 여유있게 비웃는 왕진자. 그런 일이 반복되자 일부 사원 중에는 나 이런 회사에서 더는 일하고 싶지 않아. 바보가 되는 기분이야. 라면서 회사를 떠나는 일도 있었다. 나는 가족도 있고 쉽게 회사를 그만둘 형편이 아니었다. 또 지금 회사는 집하고 유치원에서 가깝다는 이점이 있어서
더 그만둘 수가 없었다. 퇴사하는 사원이 생기면 그만큼 남은 사람들의 업무 부담도 늘어났다. 하지만 왕진자에게 자기 일도 안 하고 이러면 정말 곤란하지. 대체 회사는 왜 나오는 거야? 놀려고 나와? 월급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라고 말해도 저야 존재만으로 빛이 나는걸요? 머리 쓰고 힘쓰는 일은 다른 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제가 왜요? 라면서 들은 척도 안 했다. 더는 왕진자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나는 한진상 부장의 상사인 이사님을 찾아가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다. 단 다른 사원들 없이 혼자 총대를 매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사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곧 한진상 부장님과 원수 사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만약 이사님도 우리 편이 돼주지 않을 경우 이번 단판은 한진상 부장 심기만 건드리는 악수가 될 거고, 그렇다면 해고될 위험성이 다분히 높기 때문이다. 저기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우리도 같이 참고 있잖아. 솔직히 강이 너까지 해고되면 우린 누구를 의지해. 아니, 계속 참는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이건 정말 아니잖아. 왕진자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우리랑 똑같이 월급 받고 있어. 어디 그뿐이야? 우리가 피땀 흘려 짜낸 아이디어도 그냥 훔쳐가잖아. 이런 부당함을 언제까지 참아? 정년 퇴직할 때까지 참아? 강이야, 알았어. 그럼 나도 같이 가. 나도 갈게. 이렇게 된 거 사장님 성까지 찾아갈 각오로 가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처음 한진상 부장에게 제출했던 증거와 추가 증거들을 모아서 여자 사원들이 단결해서 이사님을 찾아가 이 문제를 제소했다. 처음엔 확신이 없었지만 강진 이사는 한진상 부장과는 달리 우리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줬다. 이게 전부 사실이다 이거죠? 우선 그동안 마음고생한 여러분들께 대신 사과하죠. 이런 불공정한 일이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다니, 그동안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퇴사를 한 사원들한테도 연락해서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이사님 말이 끝나자 와 하는 한성 소리가 났다. 너무 잘됐다. 우리가 용기를 낸 보람이 있네. 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내가 오히려 미안하지. 지금까지 기획부에 참신하고 뛰어난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회사에 큰 힘이 된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귀중한 인재들을 보호하는 건 상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지금까지 한진상 부장에게 외모 비하를 들으면서 열심히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억울하게 뺏기고 당하기만 했었는데, 이사님 입에서 우리 공을 인정해주는 말이 나오자 감격해서 울먹이는 사원도 있었다. 그 후로도 강진 이사님과 몇 번에 걸쳐 면담을 가진 후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사내 공고가 떴고 왕진자와 한진상 부장은 보기 좋게 나란히 처분을 받게 됐다. 우선 왕진자는 업무 태만이 일상이었으니 납득할 만한 처분이 내려졌는데, 잘 나가는 기획부에서 회사 제일 구석에 있는 자재 창고로 이동 명령을 받았다. 왕진자는 공고를 보자마자 내가 왜 창고지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음모야, 음해라고! 라면서 광분했다. 이른바 창고지기는 각 팀에서 도움이 안 되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좌천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거기서 좌천된 사람은 몇 달 버티지 못하고 자진해서 사표를 쓰고 나가게 되는 곳이기도 했다. 그런 곳으로 왕진자가 이동 명령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벌점으로 월급의 3분의 1이 감봉 처분됐다. 한편 더욱 놀라운 처분을 받은 것은 한진상 부장이다. 이번에 우리가 직접 담판을 한 후 인사과에서 따로 조사를 한 모양인데, 그동안 한진상 부장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원의 고가는 무조건 최하점으로 처리해서 연봉을 깎이게 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젊은 여사원에게 집착을 보이며 개인정보나 약점을 잡아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도록 협박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사안이 커지다 보니 사내 해고가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감이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결국 경찰에 고발했다. 물론 왕진자는 한진상 부장 마음에 쏙 들었으니 왕진자에게 환심을 사려고 우리가 하는 의견은 묵살하고 왜곡하면서 일방적으로 왕진자 편을 들었던 것이다. 그동안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진실을 외면했던 한진상 부장은 해고도 모자라 피의자가 되어 회사에서 쫓겨났다. 앞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원들의 사례나 의도적으로 고가 평가를 왜곡해서
연봉에 불이익을 준 점을 자세히 조사받게 될 거라고 한다. 기획부에 불필요한 존재였던 두 사람이 사라지자 지금까지의 암흑 세계가 완전히 끝이 나고 새 세계가 열리는 기분이었다. 당연히 팀 분위기도 업됐고 팀원들 간의 의욕이 넘쳐났다. 아이디어를 도난당한 일도 이제 없을 거고 부당하게 과다 업무를 할 필요도 없어졌으니 업무 효율이 급상승, 기획부 전반적으로 업무 실적이 올라갔다. 강진 이사님이 한진상 부장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퇴사했던 사원을 직접 찾아가 사과한 후 다시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그때 그렇게 나갔던 사원 중엔 아이 양육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전히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하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망설이고 있던 차에 강진 이사가 직접 연락을 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말하는 사원들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모두가 회피하는 좁고 음침한 참고로 옮겨간 왕진자는 몇 달은커녕 한 달도 채 안 돼서 나 일 안 해. 여기서 나갈 거야. 하고 사표를 썼다. 하지만 왕진자의 평판은 업계에서 어느 정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본인이야 죄취업쯤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현실이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그제야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다. 철 좀 들어라 이 한심아. 만에 하나 새 직장에 취직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선 제일 신인일 텐데 전에 하던 대로 남한테 일 떠넘기고 화장이나 고칠 수는 없을 테니까 지금까지 남의 등에 빨대 꽂고 호강한 만큼 죗값을 치르면서 인간이 되어가길 바랄 뿐이다.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1살짜리 귀여운 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폭력적으로 변했고 상처되는 말을 반복해서 했다. 미안한데 이젠 네가 여자로 느껴지지 않아. 당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어디서 징그럽게 안 떨어져? 그래, 생활비는 줄 테니까 나한테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 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남편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아직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여자로서 거부당한 기분은 솔직히 비참했다. 그렇게 해서 나와 남편은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을 뿐 더 이상 남녀 사이는 아니었다. 남편은 본인이 말했던 대로 생활비는 줬지만 전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1살짜리 아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다 보니 당장 일을 하러 나갈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남편이 했던 징그럽다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혼자 있을 땐 눈물이 솟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한테서 전에 없던 향수 냄새가 났다. 설마 그런 거였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모든 일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다. 남편의 핸드폰을 들여다볼까도 했지만 남편은 비번을 걸어두기 때문에 몰래 들여다보는 건 불가능했다. 어떻게 하지? 그게 뭐가 됐든 사실을 알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아이를 데리고 외출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어왔다. 헐 대박. 진짜 그냥 아줌마네? 우리 자기가 말한 그대로네. 이 여자는 뭐지? 하고 황당해서 뒤돌아보니 거기엔 나보다 한 10살쯤 어려 보이고 늘씬한 여자애가 서 있었다. 무엇보다 얼굴이 아주 예뻤다. 진짜 대박. 상태가 안 좋긴 하다. 누구시죠? 나 알아요? 하지만 이 여자가 누군지 알 것 같았다. 남편의 새 여자라는 직감. 헐, 진짜 아무것도 눈치 못 채고 있는 거임? 겉은 그냥 아줌마인데 속은 찐 아줌마네. 어쩜 그렇게 둔해? 당신 우리 남편 불륜녀 맞지? 그래도 힌트를 주니까 줍줍했구나. 맞아. 그쪽 아저씨가 지금 나한테 홀딱 빠져있거든? 그쪽 남편이 아줌마한테 불만이 많더라고. 그 여자는 이제 여자도 아니고 그냥 우르사라던데? 화도 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한데 얼굴까지 대책 없이 화끈거렸다.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나한테 이럴 자격 없지 않아요? 당신이 하고 있는 건 보통 불륜이라고 하는데 자각이 없나 봐요? 아, 네.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그래서 아줌마가 뭘 어쩔 건데? 그쪽 남편이 돈 안 주면 먹고 살 돈도 없잖아. 난 지금 상태도 나쁘지 않아. 아줌마보다 내가 더 사랑받는다는 것만 알면 대만족이니까. 아줌마, 이거 볼래? 아줌마 남편하고 이렇게 있어 본 적 오래됐지? 보통은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해. 라면서 남편과 나누는 은밀한 장면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내보였다.
남편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모자라 처음 보는 어린 불륜녀한테 심한 모욕이나 당하고 나쁘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 여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보다 비참했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내가 왜 뭘 잘못해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거지? 분해서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돌아오면 무슨 말을 먼저 할까 고민했다. 남편이 왔고,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짐작했었어. 근데 오늘 당신 젊은 불륜녀가 먼저 날 찾아왔더라?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역시 그랬더라. 그러자 아, 걔집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 이래도 되는 거야? 너야말로 양심도 없냐? 뭐? 결혼 전엔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 근데 애 하나 낳더니 퍼져서 맨날 쌩얼해. 옷은 후줄근하게 입고 자기 관리가 죄로잖아. 애 낳고 키우느라 정신없는 게 그게 죄야? 당신 언제 나 도와준 적이나 있어? 내가 지금 외모 가꿀 여유가 있어 보여? 2시간마다 깨는 애 먹이고 재우고 틈틈이 살림하고 애 안고 있으면 토하는 일도 다반사야. 그런데 나처럼 모델처럼 화장하고 옷 차려입고 있으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 중에 핑계 없는 사람은 없다더라. 내가 바람 피우는 게 싫으면 네가 잘했어야지. 내 마음에 드는 여자로 살았어야지. 네 탓은 모르고 왜 나만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건데. 나도 억울해. 정말 미안한 생각이 없다고? 그냥 조용히 살자. 너 나랑 이혼도 못하잖아. 뭐? 현실이 그렇다고. 나랑 이혼하면 애는 어쩔 건데? 애 데리고 일할 곳도 없잖아. 애를 생각해, 애를. 내가 거둬두지 않으면 너희 모자 굶어 죽어. 살고 싶으면 참을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괜히 발끈해서 내 기분 잡치게 하지 말라고. 명심해. 남편도 불륜녀도 내가 남편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단이 없으니 이혼도 못할 거고, 자기들 멋대로 해도 내가 아무 소리도 못할 거다 이거네? 그 순간 나는 결단을 내렸다. 남편하고 이혼할 거고 반드시 이 치욕을 두 사람에게 갚아주겠다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고등학생일 때 돌아가셨다. 아마 기댈 사람이 없다는 것도 저쪽에서 나를 무시하는 이유 중 하나일 거다. 나에게 남은 사람은 이모뿐이었다. 결심한 후 이모에게 전화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유리 아니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별일은 없고? 결혼하고 애 낳더니 바쁜가 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이모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과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왔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다. 내 얘기를 모두 들은 이모는 고얀 것들, 그 두 연놈을 갈기갈기 찢어놔도 성이 안 풀리겠다. 근데 이모, 나 지금 돈도 없고 남편이 생활비 조금 주는 걸로 겨우겨우 버텨서요. 이모한테 전화했으면 이제 이모한테 맡겨. 네 사촌 오라비가 변호사인데 무슨 걱정이야? 이모네 사촌 오빠인 지성이 오빠는 우리 부모님 장례식 때도 유리야 힘내. 앞으로 무슨 힘든 일 있으면 나하고 엄마한테 말하고 언제든 연락해? 하고 다정하게 말해주던 게 생각났다. 이모가 중간에서 오빠와 연락이 닿게 해줬고 지성이 오빠를 만나러 갔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빠 미안해. 오랜만에 찾아와서 이런 부탁이나 하고. 야, 기운 좀 내. 얘가 네 아들이냐? 아이고 귀엽네. 내가 네 인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적극 도울 생각이긴 한데, 정말 이게 네가 원하는 거 맞아? 싱글마더가 되는 거기도 해. 알았어. 그럼 이제 오빠한테 맡겨. 그 뒤 지성이 오빠는 흥신소에도 부탁해서 정보를 확보했고 불륜녀의 직장과 집 주소를 알아내고 불륜에 관한 내용 증명을 통보했다. 남편 직장에도 같은 내용을 보낸 건 물론이다. 그리고 나는 그 즈음에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실은 지성이 오빠를 만났을 때 너 지금 그 집에서 남편하고 지내기 힘들지? 당분간 내가 생활비 대출해 줄 테니까 일단 거기서 나와. 너 지낼 만한 작은 집 하나 알아보고 연락할게. 라고 말했었다. 이사를 하고 나자 역시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 야, 너 회사에 뭘 보내? 너 내용 증명이 뭔지나 알고 그런 짓을 해?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말 안 해? 나 이제 당신 있는 집으로 안 돌아가. 당신도 그 여자도 나를 당신 아니면 굶어 죽을 것처럼 말했지만 나한테는 아직 능력 있는 이모랑 사촌 오빠가 있거든? 참, 우리 사촌 오빠 유능한 변호사야.
내용 증명은 전초전에 불과해. 각오해둬. 변호사? 뭐라 이게? 남편은 내가 이혼이니 위자료니 이런 단어는 상상도 못할 거라고 너무 자신만만해 있었는지 변호사라는 흔한 단어에 과잉 반응을 보였다. 물론 불륜녀도 그 성격에 가만히 있을 리는 없었고 지성이 오빠한테 득달같이 전화를 했다고 한다. 오빠 때문에 불륜이 회사에 알려졌고 그래서 해고를 당했다면서 자긴 위자료 같은 건 한 푼도 낼 돈이 없다고 했다나? 그래서 그런 부모님께 연락하겠다고 하자 화내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불륜녀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엄격한 아버지는 자기 딸을 강제 소환한 후 위자료는 스스로 벌어서 지불하라며 일이 힘들고 시급이 높은 기계 조립 공장에 취직시켰고 거기서 불륜녀는 야근에 잔업까지 하면서 호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제대로 된 아버지 덕에 열심히 일해서 위자료는 일시불로 변제했다. 남편은 나한테 연락해서 그래서 진짜 이혼한다고? 나 폭망하게 하고? 애 데리고 네가 일이나 할 수 있어? 뭐 먹고 살 건데? 지금이라면 나도 용서할 생각 있으니까 소송이고 뭐고 다 취소하고 빨리 빌어. 나 굶어 죽을까봐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나 이모 집으로 갈 거야. 이모가 애도 봐주신다고 해서 일자리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결론은 내가 당신한테 빌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뭐? 나 당신한테 받은 그대로 돌려줄 거야. 불화살로. 위자료는 물론이고. 그렇게 말하고 끊었다. 남편과 불륜녀에게 당하기만 하다가 이제야 당당하게 안갚음을 했다고 생각하자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심장이 후들후들했지만 이제야 나도 그 인간한테 내가 할 말을 똑바로 했구나 하면서 속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는 안 됐지만 이미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사원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고 그런 남편을 남사원들도 멀리한다고 한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매달 남편의 월급에서 자동이체하기로 지성이 오빠가 단단히 사인을 받아뒀다. 그 후 나는 이모 집에서 분에 넘치게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아들아이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전 남편과 불륜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자신들이 가볍게 저지른 불륜이란 짓이 어떤 책임과 대가가 따르는지 깨닫는 날이 오길 바란다. 결혼한 지 3년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됐다. 아내한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 같은데 남자가 한둘도 아니고 그동안 만난 남자를 전부 합치면 25명이나 된다는 게 그 남자들과는 하나같이 야후 메신저를 통해서 만나왔다는 걸 알았다. 기간은 2년. 내가 알게 된 계기는 메신저로 연락을 받을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로그인을 하고 집에 있는 컴퓨터를 킨 게 그만. 아내는 내가 집에서는 컴퓨터를 잘 안 하고 최근엔 메신저도 사용 안 한다는 걸 알고 그랬던 것 같다. 그럼 잦은 핸드폰 사용으로 의심받을 일이 없다는 장점도 있고 복잡한 비번 걸어놓고 비밀이 있다는 분위기를 나한테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아내의 예상대로 나는 우연히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우연히 메신저를 하기 전까지 꿈에도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몰랐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 만큼 아내도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던 게 분명하다.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있었으니까. 덕분에 나는 2년간의 증거를 단 몇 분 만에 확보, 저장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역겨웠던 건 아내가 불륜남들과의 일들을 모두 동영상으로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노트북에. 아내의 비밀 파일에는 각각 다른 얼굴의 남자들과 벌인 일들이 버젓이 저장되어 있었다. 내가 집에서 아무리 컴퓨터를 안 하기로서니 이렇게 대범할 수 있다니 대체 어떤 여자인 걸까, 아내는. 나는 아내가 혹시 눈치채고 증거를 삭제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노트북을 숨기기로 했다.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아내의 비밀 파일은 2년 전부터 시작했다. 그 얘기는 나와 결혼을 한 직후부터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나왔단 얘기가 된다. 물론 아내를 용서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다행이라면 출장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없다는 거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불륜을 눈치채고 증거를 모으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런 면에 나는 상당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었고 즉각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우선 노트북을 들고 장인 장모를 찾아갔다.
장인 장모는 결혼 초부터 나를 못마땅해 했었다. 아내의 외모가 뛰어나다는 걸 자랑으로 삼았고 그런 자기 딸이 최고라고 여겼는지 자네 같은 시시한 남자 말고 우리 딸은 연예인, 모델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해야 그림이 좀 되는데 말이야. 에이 참, 그렇다고 무슨 배경이 좋기란가? 뭘 보고 결혼을 하는지 뭐 머슴으로 났으면 모르지만 라면서 모욕을 줬다. 그때는 장인 장모님도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참고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됐다. 처갓집에 가자. 누가 반긴다고 연락도 없이 들이닥쳐? 그리고 처갓집에 올 땐 소갈비는 아니어도 과일 바구니는 하나 들고 오는 게 예의 아닌가?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 누가 아니래요. 물건이면 가서 바꾸기라도 하지. 이건 원. 라며 평소처럼 말했다. 저 오늘 빈손으로 온 거 아닙니다. 어디서 어른을 놀려? 뭘 들고 왔단 거야? 제가 오늘 들고 온 건 먹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노트북 전원을 켰다. 이게 뭐야 망측하게. 얼굴 보셨죠? 장인 장모님이 애지중지하시는 따님 불륜 동영상입니다. 이건 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고요. 증거물로 복사해온 메시지를 눈앞에 내밀었다. 그러자 당황한 장모는 이게 다 뭔가?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두 분 따님이 자그마치 25명의 남자들과 바람을 피웠답니다. 뭐, 25? 네, 틀림없습니다. 수지벽이 있는지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남겨뒀더라고요. 따님은 취미생활일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불륜 증거물에 불과하고요. 결혼한 지 1년 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내가 터트린 폭탄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된 장인 장모는 그저 숨죽이고 납작한 자세로 있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따끔하게 야단치고 다시 못하게 할 테니까 이번 일은 그만 덮지. 이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어떻게 다시 덮겠어요? 이걸 보여드린 건 앞으로 저희 이혼에 왈가왈부하지 마시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는 계시라고요. 이미 불륜에 관한 내용 증명을 보낼 준비도 마쳤습니다. 아내 회사 앞으로요. 자네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 딸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이렇게 부탁하네. 제가 질문을 하나 하죠. 장인 장모님은 25명하고 불륜을 저지른 남자하고 자기 딸이 그냥 덮고 부부로 계속 살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재산이고 보험금이고 남편이 상속받게 하시겠냐고요. 그렇게 말하자 더는 말을 못하고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처갓집에서 볼일을 다 본 후 아내의 회사 앞으로 내용증명서를 속달로 붙였다. 그러자 아내는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예정보다 훨씬 빨리 출장에서 돌아왔다. 이미 아내가 일찍 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던 터라 일부러 휴가를 내고 집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아내는 정신없이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딴엔 증거인멸을 제일 먼저 생각했었는지 침실 구석에 있던 노트북을 찾는 눈치였다. 당신이 찾는 게 뭔지 아는데 지금 그거 여기 없어. 라고 하자 아내가 움찔하는 게 보였다. 내가 평소에 노트북 안 만지는 거 알고 아주 맘 놓고 그걸로 취미생활을 했더구만. 증거가 아주 차고 넘쳐. 덕분에 증거 찾느라 시간 낭비 돈 낭비는 줄였어. 대신 비위가 좀 상해서 문제였지만 확인하면서 몇 번 구토를 하는 수고를 좀 겪었지. 아내의 얼굴은 점점 핏기를 잃었다. 아니야 그런 거. 뭐가 아닌데? 내가 다 봤다니까? 그 숱한 남자들하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만났는데 아니란 거야? 당신 나하고 결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지? 우리 부모님 재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노린 거지?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 살고 계시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과 집을 가지고 있다. 아내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자산 규모를 알고 있었다. 물론 그 사실도 아내의 파일을 보면서 알았다. 아내가 불륜남들과 뒹굴면서 자기 너무 프로페셔널하다. 남편이 알면 어쩔 생각인데 이래? 상관없어. 나중에 그 집 재산만 받으면 돼. 우리 시댁 부자야. 노인네들 죽으면 그 재산 다 우리 앞으로 떨어지거든. 그때까지만 현모양처인 척하고 살면 돼. 진짜 악년에 출장이라고 뻥치고 여기서 나하고 놀면서 현모양처를 감히 입에 올리네. 중요한 건 우리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 외에도 이것저것 확인해보니
집 지을 때 쓰려고 모아두었던 종잣돈을 전부 불륜남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탕진했다는 걸 알게 됐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당신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사랑. 좋아. 바람 피운 거 부정 안 할게. 근데 이제 다신 안 해. 절대. 네버. 앞으론 평생 당신 하나만 보고 살 테니까 용서해줘. 진짜 대단하다. 당신 25명하고 바람 피우면서 기네스 기록이라도 세울 작정이었나 본데. 내가 기록 저지해서 미안한데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당연히 당신은 위자료를 준비해야겠지. 불륜남들 배우자 못까지. 배우자들이라니? 당연한 거 아니야? 25명이 전부 독신남은 아니었을 테고 기혼남도 있었을 텐데. 내가 알아낼 수 있는 한 최대로 신상 파악해서 이미 내용 증명 발송해놨어. 그 외에도 기혼자나 약혼자가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위자료도 이중 부담해야겠지? 그쪽 와이프나 약혼녀까지. 아내는 그제야 현실 파악이 됐는지 더는 뭐라 변명도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서 25명이나 되는 남자를 만나면서 나를 기만하고 그걸 들킨 기분이 어때? 부탁이야. 잘못했어. 나 좀 살려줘. 당신이 착각했다고, 착오가 있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미안. 나도 마지막 계산은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어? 내 친구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서 단시간에 아주 깔끔하고 완벽하게 처리했어. 당신 나 한 번만 살려줘. 그 말이 사실이면 대체 위자료를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 거냐고. 글쎄, 나도 25명하고 바람 피운 사람은 처음이라서 위자료가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는데 결과에는 굉장히 흥미가 당기네. 미리 말해두는데 위자료하고 당신이 탕진한 저금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내는 사태의 심각성을 확실하게 깨달았는지 앞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돈이 얼마나 될지 두려워하면서 애걸복걸했지만 나는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 후 아내와 이혼 조정에 들어갔고 제일 먼저 나한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됐다. 전처는 본가로 돌아갔지만 여기저기서 끝도 없이 고소장과 위자료 청구서가 날아왔고 다 합치면 엄청난 거금을 위자료로 물어주게 됐다고 한다. 그 많은 돈을 물어줄 여유는 당연히 없었고 전 장인 장모는 집이며 온갖 재산을 다 팔아서 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자 자기 딸 몰래 도망을 갔다고 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결국 아내는 술집으로 갔고 워낙 갚을 돈이 많다 보니 그 생활을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물론 나는 전처의 불륜남들한테 모조리 위자료를 받아냈다. 이번에 나를 도와준 변호사 친구는 기운 내라. 너의 가치를 알아주는 여자가 분명히 있을 거야. 친구는 그렇게 격려해줬지만 솔직히 나는 여자한테 완전히 질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에 살던 집으로 전처가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러 왔었다는데 나는 이미 회사에 정근 신청을 하고 다른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였다. 내가 거액의 위자료를 받고 현금 부자가 된 걸 알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찾아온 게 뻔할 테고 그런 여자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내 이름은 김화영, 31살의 주부이다. 1년 전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 왕진수와 결혼해서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사무일을 하고 있다. 시아버지는 작은 식품 공장을 경영하고 계시지만 대기업의 거래처를 거의 다 뺏기다 보니 현재 회사 경영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건 이해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나를 괴롭히는 걸 취미이자 인생의 낙으로 삼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긴다. 넌 아침부터 뭐하고 꾸물럭대고 있니? 아니에요.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빨래를 못 넣을 것 같아서요. 그럼 빗물 잘 빠지게 하수구 청소나 해라. 물 안 빠져서 마당으로 넘치면 큰일이잖아. 네? 어머님 지금 폭우 쏟아져요. 천둥번개도 치고요. 젊은 애가 그까짓 거 가지고 호들갑이야? 그럼 내가 하리? 얼른 나가지 못해? 여전히 쌀쌀한 날씨에 3월 초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던 날 시어머니 강요로 비를 맞으며 하수구 청소를 거의 종일 했다. 비옷이라도 입으려고 했더니 넌 그 거추장한 옷을 걸치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당장 벗어! 라며 화를 냈다. 양손으로 일을 하다 보니 우산도 받치지 못했다. 그날 밤부터 40도 가까이 열이 올라서 온몸이 불덩이였는데도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나를 깨워서 일을 시켰다.
결혼 후 시댁에서 동거를 시작하자마자 시집살이가 시작됐고 내게 있어 신혼의 단꿈은 그저 먼 나라 얘기였을 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나날이었다. 남편에게 몇 번이나 말을 할까 했었지만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공장 경영 회복을 위해 분투 중이어서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일을 하던 때라 말문을 열지 못했다. 시아버지 회사 경영 상태가 회복이 되면 시어머니도 설마 나아지겠지 하고 막연한 희망을 갖고 참고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시댁에서 산 지 1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내 인내심에 종지부를 찍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때 나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엄마가 남겨주신 반지를 꺼내보는 게 유일한 위로였고 하루도 빼지 않고 꺼내봤다. 엄마는 사치라고는 모르는 분이어서 돌아가실 때 남긴 거라고는 아빠한테서 받은 그 결혼 반지 하나뿐이었다. 일찍 엄마를 잃고 시어머니와 힘든 동거를 하면서 내가 유일하게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순간은 엄마를 생각하며 반지를 꺼내보는 일이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던 그 반지가 어느 날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그야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는데 방을 이잡듯이 몇 번을 뒤져봤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저 어머님, 제 방에 있던 친정 엄마 반지 혹시 못 보셨어요? 네 엄마 반지를 왜 나한테 찾니? 내가 어떻게 안다고? 제가 출근하기 전에 분명히 봤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없어졌어요. 집엔 어머님만 계셨잖아요.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그럼 내가 네 엄마 반지를 훔치기라도 했다는 거냐?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다니 이런 괘씸한 며느리 같으니라고. 시어머니는 강하게 부정했지만 엄마 반지를 넣어놓은 서랍장은 열쇠로 잠가놨었고 누가 도구를 사용해서 억지로 열려고 한 흔적도 없었다. 그럼 결론은 열쇠로 서랍을 열고 반지를 빼갔다는 건데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나하고 시어머니 단 2사람뿐이다. 또 만에 하나 도둑이 들었다고 해도 늘 집에 있는 시어머니가 그걸 모를 리 없었다. 한 가지 더 시어머니를 범인으로 확신하게 된 건 반지 분실 직후 시어머니가 비싼 옷을 구입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시어머니가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그 돈으로 옷을 구입했을 가능성이다. 시아버지 회사가 오늘 내일 하는 판에 어디서 돈이 나서 저런 비싼 옷을 구입했겠냐 이 말이다. 시어머니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면서 그동안 온갖 구박에도 참고 견뎠던 나의 인내심은 마침내 분노로 변했다. 제가 엄마 반지를 얼마나 소중히 했는지 어머님도 모른다고는 못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네? 얘가 누굴 도둑 취급이야? 이럴 시간에 가서 집안일이나 해. 살림 하나도 똑바로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성질이야? 반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네가 시어머니한테 옷 한 벌 선물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니? 거봐요. 어머님 남의 반지 훔쳐서 옷을 사셨어요? 그래놓고 선물함 셈 치라뇨. 어머님이야말로 시어머니답게 행동하실 수는 없어요? 사지 욕심 멀쩡하신 분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며느리 구박할 궁리만 하는 게 시어머니냐고요. 내가 왜 하는 일이 없어? 이 집 살림 안팎으로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며느리라는 게 눈 하얗게 뜨고 시엠이나 노려보면 어쩌겠단 거야. 한번 시작된 시어머니와의 말다툼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분노 게이지는 점점 더 상승했다. 그러다 나만큼이나 흥분한 시어머니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나왔다. 됐다.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이 집에서 나가면 될 거 아니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오늘 이후로 내 집 문턱 밟을 생각 마라. 못할 것도 없죠. 제가 겁낼까봐요? 뭐? 어머님 입에서 그 말 나오길 기다렸는데 속이 후련하네요. 그럼 전 짐 챙겨서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되려 자기가 당한 꼴이 된 시어머니는 뭐지? 이겼는데 진 듯한 이 느낌? 뭐 이런 얼굴이었다. 나는 간단하게 꼭 필요한 짐만 챙겨서 서둘러 빠져나와 친정으로 향했다. 처음 아버지는 당황하는 표정이었지만 내가 사정을 얘기하자 여긴 네 집이니 편하게 있으라고 하셨다. 그렇게 토요일이 됐고 모처럼 시집살이에서 해방된 나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끌고 죽어가는 얼굴로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온 게 명백한 얼굴이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어머니 문제는 내가 앞으로 철저히 막할게.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그렇게는 못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제일 소중한 우리 엄마 반지 몰래 내다 판 거 알아?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집에 들어가겠어? 아가, 나도 이렇게 부탁한다. 그 반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찾아다 주마. 그러니까. 정말 눈꼴 사나워서 못 봐주겠네. 뭐가 아쉬워서 부자가 쌍으로 납작 엎드려서 이 난리야? 입 닥치지 못해. 당신 며느리가 네 집 딸인지 알고나 이래. 제일 기업이라고 들어봤어? 어째 이렇게 천지사방 분별을 못해? 그럼 사돈댁이 제일 기업이었다고? 우리 아버지는 지역에서 유명한 백화점을 비롯해서 음식점 체인점과 식품 관련 사업 등을 경영하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나를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비밀로 해달라고 내가 특별히 부탁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시아버지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된 것도 시어머니가 안팎으로 살림을 엉망으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회사에서 나왔지만 몇 년 전까지는 시어머니가 회사 격리 일을 맡아서 했었고, 그러면서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유용하고 사치를 일삼았다. 시아버지가 그 사실을 눈치채고 시어머니를 격리직에서 해고했지만 이미 횡령 액수가 장난이 아니었다. 심지어 거래처에 입금할 돈마저 손을 대서 체납이 됐다. 그런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결과적으로 시아버지 회사는 신용에 큰 타격을 입었고, 그게 경영난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었다. 모르면 잠자코나 있지. 어디서 날뛰어 날뛰겐. 이러다 우리 회사 완전히 망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며느리랑 회사가 무슨 상관이라고. 장인어른이 화영이 생각해서 아무 담보도 없이 우리 회사에 융자를 해주셨었다고요. 화영이 덕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데 어머니 정말. 남편 얘기를 듣자 계속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던 시어머니가 눈빛부터 달라졌다. 그러더니 사람이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서 나와 아버지한테 허리부터 숙였다. 아유, 어쩐지 화영이가 기품이 줄줄 흐르는 게 뼈대 있는 집안 자손 같더라니 라면서 천박한 아부근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나는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싹싹 빌 때까지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화영아, 너도 이제 그만 마음 풀어라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바람에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 후 시아버지는 정말로 엄마 반지를 찾아다 주셨고, 이걸로 일단 평화협정을 맺어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그 일이 있고 반년도 채 안 됐을 때 시어머니가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이번에는 서랍에서 내 통장과 신분증을 훔쳐서 여러 은행에서 거금을 빌린 것이다. 게다가 내 명의를 도용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식구들 몰래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한 게 발각됐다. 내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시어머니가 진 빚이 2천만 원이 넘었었고, 시어머니 능력으로는 이자도 갚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온화한 성격의 우리 아버지도 더는 못 참고 시댁 식구들을 불러 모았다. 그댁 회사에 하던 융자를 중지하고 즉각 회수할 생각입니다. 조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사정을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두 번이나 신뢰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하셨으니 이건 당연한 결과죠. 이 상황에서 융자를 계속하면 저는 그냥 호구밖에 더 됩니까? 화가 난 아버지와 사정하는 시아버지를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불만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돈도 많은 집에서 겨우 2천 가지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정말 치사의 소원. 시어머니는 혼자말로 작게 수근거렸지만 아버지 귀에는 그 소리가 정확히 들렸다. 그리고 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몇 번이고 이런 짓을 되풀이할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파악하셨다. 그렇게까지 바깥 사돈이 사정을 하니까 한 가지 조건을 걸죠. 이 조건을 수락하면 다시 융자를 내드리죠. 안사돈하고 갈라서세요. 그럼 융자도 계속하고 진수군도 화영이랑 이혼할 일도 없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참나,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습니까? 가족을 그딴 돈으로 갈라놓겠다는 심보가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말을 코웃음 치며 비웃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생각처럼 세상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회사와 가정의 암적인 존재인 시어머니보다는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사원과 사원들 가족의 생계보장이 더 우선이었다.
좋습니다. 집사람하고 반드시 이혼하겠습니다. 대신 융자권은 좋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각서를 쓰시죠. 융자만 받고 나중에 한 입으로 두말하시면 제가 정말 호구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뭐야? 그럼 융자 받겠다고 나를 버린다고?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그래? 나는 가해자 주제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시어머니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머님은 정말 구제불능이시네요. 이게 전부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동안 저한테 한 짓을 조금이라도 반성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너야말로 너를 좋은 며느리로 만들겠다고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든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겠니? 네, 어머님 회초리 덕에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 줄 아세요? 전 아이를 잃었다고요. 아이를 잃다니? 폭우가 쏟아지던 날 시어머니 강요로 하수구 청소를 하고 밤새 고열에 시달렸을 때 사실은 임신 중이었다. 하지만 내가 임신이었던 사실을 알게 된 건 열이 내린 후 계속되는 하열로 산부인과를 찾아가 진찰을 받았을 때였다. 하지만 그땐 이미 뱃속의 아이가 잘못된 후였다. 나는 시아버지 회사가 좋아지면 그때 남편한테 다 말하고 시어머니와 거리를 둘 생각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남편한테 좀 더 일찍 말을 했어야 하는 것 같다. 왜 나한테 좀 더 일찍 말 안 했어? 당신 매일 회사 문제로 심각한 얼굴인데 나까지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서. 내가 유산했다고 하면 당신 더 힘들어할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 남편은 내가 유산을 한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자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그대로 달려들 기세였다. 다행히 시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말렸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시어머니를 때렸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남편은 분노에 차 있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앞으로 아예 나한테 어머니는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다. 당연히 내 명의를 도용해 지은 빚도 본인이 갚아야 할 상황이 됐다. 게다가 남편 명의 사칭권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해서 시어머니는 당분간 철창 신세를 져야 할 것 같다. 한바탕 난리를 치다 보니 시아버지와의 이혼이며 갑질 시어머니 노릇까지 주변에서도 알 사람은 다 알게 됐고 시어머니는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일자리를 얻을 요량이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지금은 아주 궁핍하게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 눈이 부끄럽겠지만 어디 멀리 이사를 갈 돈도 없고 앞으로 시어머니 운명은 어떻게 될런지. 그렇다고 해서 대신 빚도 갚아주고 생활비를 줄 정도로 내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래도 남편 어머니인데 하면서 집에 들어오게 할 마음은 더더욱 없고. 그럭저럭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코로나 시국에 불효불급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식품 관련 업체는 주문이 늘었다. 덕분에 시아버지 회사는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그 배경에는 상품 개발을 위해 시아버지와 남편이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회사와 가족에게 암적인 존재가 사라진 덕분일지도 모르겠다. 또 우리 아버지의 든든한 후원으로 버텨온 만큼 남편과 시아버지는 나에게 고마워했다. 어쨌든 남편과 시아버지가 회사를 위해서 애쓰는 만큼 나는 가정에서 두 사람을 잘 보필해야겠다는 결심을 저절로 하게 된다. 역시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 악질 시어머니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서로 간의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절실히 깨닫게 됐다. 내 이름은 김진아. 나이는 24. 현재 임신 3개월의 예비 엄마이다. 남편 한진상은 성실하고 지극히 모범적이었다. 게다가 정의감은 또 어찌나 투철한지 무협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영웅 캐릭터가 딱인 사람이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고교 교사셨는데 아무래도 반듯한 성격의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하다. 나 역시 남편의 그런 성격에 반해서 결혼하게 됐다. 하지만 임신을 한 후 완벽해 보이던 남편에 대한 환상이 산산이 부서질 줄이야. 지금 난 멘붕 상태이다. 나야. 오늘 저녁 메뉴 뭐야? 집에 먹을 거 없던데 장은 봐왔어? 그게 입덧이 너무 심해서 오늘도 못 갔어. 미안. 또야? 너 그렇게 집안일 내팽개칠 거면 내가 차라리 어머니 집에 와 계시라고 하고. 아니 그러지 마. 어머님한테 계속 부탁하는 것도 죄송하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올 때 먹을 것 좀 사와. 몸이 힘든 건 알겠는데 애 태어나면 더 힘들어. 지금 네가 할 일 제대로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아. 네가 갔다 와. 남편은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움직이는 게 강한 어머니로 성장하는 길이며 그래야 장차 아이한테 위대한 사랑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남편 말에 공감하진 못했지만 그랬지만 일단 노력은 해봤다. 하지만 입덧은 점점 더 심해졌고 헛구역질이 너무 심해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두통에 어지럼증이 동반됐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당연히 외출은 엄두도 못 냈고 유일하게 얘기 상대를 해주는 사람은 가끔씩 집에 오시는 시어머니뿐이었다. 하지만 임신하면 입덧이야 누구나 다 하는 거고 난 입덧이 아무리 심해도 집안일 내가 혼자서 다 했다. 네 남편 옷도 손수지어서 입혔어. 나 때는 애들 옷은 집에서 만들어 입히는 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 그러셨어요? 근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상담 좀 해보려고요. 입덧이 무슨 병이라고? 그런 게 바로 건강염려증이란 거야. 그나저나 너 언제까지 나 호출할 거니?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다.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시어머니한테 되려 설교만 잔뜩 듣고 다시는 입도 뻥긋할 수 없게 됐다. 혹 때려다 혹 붙인다고 이 와중에 아기 옷까지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주변이 온통 적이고 아군 하나 없는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불쌍하게 느껴졌다. 남들도 다 거치는 일인데 왜 나만 이렇게 나약하지? 그런 자괴감이 들면서 나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죄다 냉동식품들이잖아. 이거 먹고 나 암 걸리라는 거야? 뭐야? 미안해. 근데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혀서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 엄마라는 사람이 냉동식품이나 식탁에 내놓으면 아이가 엄마 사랑을 느끼겠어? 애가 불쌍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나도 손요리 하고 싶은데 지금은 도저히 내가 그런 걸 두고 멘탈이 약하다고 하는 거야. 됐고 말보다는 행동. 다시 장 봐와. 남편한테 대항할 힘도 없고 피로감과 두통으로 서 있을 힘도 없었지만 장을 보러 밖으로 나왔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겨우겨우 슈퍼마켓에 도착했지만 안으로 들어선 순간 온갖 음식 냄새들이 섞여서 후각을 자극하는 순간 메스꺼움이 올라왔고 곧장 화장실로 직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반복되는 구토로 공공장소인 슈퍼마켓에서 탈수증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마켓 직원이 구급차를 불러줬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환자 침대에서 의식을 되찾자 담당 의사가 나한테 대체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병원에 오질 않으셨어요? 제 몸 상태가 지금 어떤데요? 임신 오조가 너무 심해서 유산 가능성이 있어요. 다행히 아직은 태아가 무사한데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의사 말로 임신 오조란 심한 입덧 증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 상태를 말하며 유산 가능성이 높고 방치하면 탈수증 및 영양실조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뇌에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는 병이라고 했다.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전 그저 열심히 버티려고. 그저 눈물만 나왔다.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억울하고 분해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정신력이 약하다. 아이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거다. 라고 운운하면서 집안일을 평소처럼 하라고 강요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눈물로 표출된 것이다.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일 먼저 병원에 달려와준 사람은 친정 부모님이었다. 앙상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나를 보시고는 어쩌다 이렇게 됐냐며 걱정과 분노를 동시에 하셨다. 한참 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병원에 나타난 남편. 그리고 그래도 한번 와보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왔다. 라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같이 병실로 들어왔다. 애 꼴이 이 지경이 되도록 자네는 옆에서 뭘 했나? 어? 그래, 어디 얘기나 들어보게. 말 좀 해보게.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있나요? 주부가 집안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 임신하면 입덧하는 것도 상식이고요. 제가 의사도 아닌데 입덧도 병이 되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요. 우리 친상이가 입덧을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사돈 말투가 좀 거슬리네요. 그렇게 따지면 딸은 엄마 채질 담는다는데 그쪽 집안 문제 아닌가요? 사부인? 아버지는 딸이 아픈 것도 속상한데 집안이 어쩌고 하면서 선을 넘자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저게 남자면 한 대 쳤다. 뭐 그런 얼굴이었다. 엄마도 물론 화가 난 건 마찬가지였고 내 걱정을 전혀 안 하는 남편을 매의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모두들 흥분해서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을 때 혼자서 조용히 있던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둘 다 조용히 못해?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와서 더구나 헐몸도 아닌 내가 입원까지 했는데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진아가 남이야? 네 아내고 당신 며느리야. 걱정은 못할 망정 어디서 남 탓이야? 제가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보다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려면 마냥 감싸줄 게 아니라 때론 엄하고 단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네 눈엔 지금 진아 얼굴이 행복해 보이냐? 나 때는 집안일 다 하면서 입덧쯤이야 참고 견디는 게 당연했으니까. 어디서 거짓말이야? 당신이 진상이 가졌을 땐 장모님이 10달 내내 옆에 붙어서 온갖 일 다 해주셨는데.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른다고 자기가 편하게 지낸 건 싹 다 잊고 시집살이를 시킨 게 들통난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와 철없는 남편에게 철퇴를 날리며 마침내 시아버지는 두 사람을 내 앞에 무릎을 꿇리셨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세 사람이 동시에 용서를 빌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일단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절대 우러나서 하는 사과가 아니라는 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진상 씨하고 더는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야? 설마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유산될지도 모르잖아. 그건 당신이 지금 정신이 약해져서 그래. 그럴수록 멘탈을 더 강하게 단련해야지. 나도 이제 달라질게. 진상 씨,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전혀 모르지? 난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당신이 달라져봐야 툴툴거리면서 장 보러 가고 생색내면서 요리 좀 하는 거 말고 뭐가 더 있겠어? 내가 눈빛을 고정하고 남편을 노려보자 남편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니야, 나 진심으로 하고 싶어. 내가 하게 해줘. 라면서 진심이라고는 1도 없는 말투로 말했다. 시아버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당분간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셨지만 나는 이미 이혼 결심을 단단히 굳힌 후였다. 무엇보다 친정부모님은 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 주셨다. 퇴원 후 친정으로 돌아간 나는 부모님의 배려와 보살핌 덕분에 몸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마음의 평화도 되찾았다. 남편은 여전히 이혼만은 안 된다며 이혼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진상이도 태도가 달라질 거다. 그래,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 내가 나서서 진상이 정신교육을 철저히 다시 시키마. 나 진심 반성하고 있어.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라면서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 그렇게 평행 상태에서 출산일이 가까워져 갔고 나는 무사히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 연락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는 출산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에 찾아왔고 그런 시어머니를 부모님이 가로막았다. 수고 많았다. 나도 우리 예쁜 손주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얼른 아기 좀 보여줘. 응? 자칫하면 아기는커녕 내 딸도 위험할 뻔했어요. 그쪽에 아기 얼굴 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부인 그러시지 말고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손주 좀 보게 해주세요. 그냥 돌아가시죠.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죽상을 하고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를 본 남편은 그제야 내 결심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혼에 동의하는 대신 법이 보장한 면회 교류권을 내세워서 아이와 만나게 해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잠시 고민했지만 면회 횟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위자료 및 양육비를 남편과 시댁에서 받기로 하고 조건에 응했다. 손주를 만나기 위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된 시부모님은 이미 정년퇴직을 하고 조용히 노년을 보내다가 졸지에 알바를 시작해야 했고 전 남편은 회사에 사표를 내고 늘 내세우던 정신력과 인내심을 무기로 원양어선에 선원이 됐다고 한다. 어른들의 세계는 복잡했지만 어쨌든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나 역시 일자리 문제며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의 높은 벽을 어떻게 넘어설지 많이 고민 중이다.